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관리비 명세서 혹시 꼼꼼히 보시나요? 그 빼곡한 숫자들 뒤에요. 우리 아파트 직원분들의 고용관계라는 아주 복잡한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그 세계, 공동주택 노무관리의 속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 어쨌든 우리가 낸 관리비에서 나가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고용주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내 돈 나가니까 내가 사장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법적으로 조금만 파고들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입주민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또 우리 아파트를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첫 질문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월급 주는 사람은 관리업체인데 왜 직원을 내보내라 마라 하는 건 입주자 대표회의일까요? 이 기이한 구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 그러니까 계약서상 고용주하고 실질적인 권력자가 다른 이 상황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것 같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위탁관리 방식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바로 누가 진짜 사장인가 하는 문제라고 딱 짚고 있어요.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서류상의 사장하고 현실의 사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보내주신 두 번째 자료, 그 조성혜 교수님 논문에서 이 부분을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요. 네.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주택관리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한 형식적 사용자입니다.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사대보험도 관리하고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관리업체가 사장인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의 채용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업무 평가를 하고 심지어 급여 수준을 결정하거나 특정 직원을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상 인사와 노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 그러니까 진짜 사장 노릇을 하는 셈이죠. 아니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현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관리업체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면서 보통 10% 미만의 위탁 수수료를 받을 뿐이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는 100% 입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지급되죠. 그러니 돈의 진짜 주인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사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자료에 나온 그 은마 아파트 사건 판례를 보니 좀 의아한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의 승진을 직접 의결하고 연말 포상까지 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사장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근데 법원은 왜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지 않은 거죠? 계약서 한 장이 그렇게 절대적인 힘을 갖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거기서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법원은요, 계약서라는 그 법적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류가 중요하다. 네,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관리업체다. 그러니 최종 책임자는 관리업체라는 시각을 거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 사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행위가 좀 과하긴 했지만 그건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감독권의 일부일 뿐이지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정말 놀랍네요. 국가기관 두 곳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니. 아니 법을 집행하는 곳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현장에 있는 관리업체나 근로자는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이런 혼란이 꽤 오래 지속된 문제인가요? 네, 이게 수십 년간 이어진 해묵은 논쟁입니다. 법원은 계약서를,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권력관계를 보는 이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남겨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피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애매한 법적 상황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특정 경비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해고를 요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관리업체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그 경비원을 해고합니다. 그럼 그 경비원은 억울하니까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자기를 실질적으로 해고한 입주자 대표회의일까요? 아닙니다. 계약사상 사용자인 관리업체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냅니다. 잠깐만요. 그럼 법적으로는 복직 판결이 났는데 현실에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업체가 다른 아파트 단지로 보내주는 식으로라도 책임을 질 수는 없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관리업체는 이 경비원을 원래 일하던 자리, 즉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해고를 요구했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면 그만이니까요. 아, 다른 단지로 보내주는 것도 뭐 이론상 가능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쫓겨난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하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힘 있는 쪽은 책임이 없고 책임 있는 쪽은 힘이 없고 그럼 결국 그 경비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는 결정문 한 장만 손에 쥔 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그 근로자의 권리는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남형민 노무사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법적 책임은 분명 관리업체에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가장 약한 고리인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이 정말 막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권력이 개별 입주민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이제 입주민 갑질이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실제 범죄로 처벌받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는 입주민의 부당한 행위를 갑질이라는 좀 애매한 단어로 뭉뚱그렸지만 이제는 법원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판례는 정말 충격적이죠. 20대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심지어 개처럼 짖어보라고 모욕한 사건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행위가 어떻게 처벌됐나요? 법원은 이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입주민이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단순 갑질이 아니라 업무방해, 강요, 보복범주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군요. 이게 단발적인 판결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런 판결이 쌓이면서 지자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서 관리 직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조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제 입주민에게는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구조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우리 집 관리비를 지키고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 나온 노무 거버넌스 체크리스트가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요. 네, 입주민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노무비 사후정산제가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비 사후정산제,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쉽게 말해서 관리업체가 미리 받아간 돈 중에서 실제로 쓰지 않은 돈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관리업체는 매달 인건비를 청구할 때 당장 지급되지 않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문제는 계약이 종료될 때 이걸 꼼꼼하게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입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후정산제를 규약에 명시하면 계약이 끝날 때 실제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 남은 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공동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위탁관리 계약의 본질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관리업체는 수임인으로서 비용 집행 결과를 위임인은 입주민에게 보고하고 남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상당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절약 꿀팁이네요. 또 하나, 경비원분들의 휴게 시간 문제도 단골 이슈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 건가요? 매우 주배우라고 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많은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줄여서 감단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죠. 입주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휴게 시간과 독립된 휴게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는 휴게 시간인데 실제로는 순찰을 돌거나 경비초소에서 불을 켜놓고 대기하면서 택배를 받아주거나 입주민의 호출에 응대해야 한다면 그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파트가 갑자기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감단 근로자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난 3년간의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전액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건 고스란히 입주민 전체의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냉난방 시설과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진 휴게실 설치는 이제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관리업체의 계약을 꼼꼼히 감시하는 합리적인 고객의 역할과 함께 일하는 분들의 근로 환경을 챙기는 성숙한 공동체 일원의 역할,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들었습니다. 자료의 결론 부분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합리적인 클라이언트이자 윤리적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량을 함께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아파트라는 아주 익숙한 공간이 사실은 입주민, 고객, 그리고 사실상의 고용주라는 여러 얼굴이 교차하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으로 민감한 장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히 돈을 주고 서비스를 사는 용역 계약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책임지는 공동체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단순히 관리비를 몇 푼 아끼는 차원을 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대표가 아닌 평범한 입주민인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적으로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다수 입주민의 침묵은 과연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실질적 권력에 맞서거나 혹은 그 권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한 사람의 관심과 목소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탐구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